후세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재 군사 제갈량, 언제나 인자한 지략가로 찬양받던 그가 한때 영웅 관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한 가지 계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역사서도 전하지 않는 깨져버린 신뢰가 있었죠. 충성과 인의의 상징이라 불리던 공명, 그조차도 비열한 계략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지였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지략가와 자존심 강한 무장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세계의 충돌이었을까요? 관우는 손권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오나라의 칼끝에 쓰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죽음은 바로 촉한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미화된 삼국지 영웅들의 이면,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음모와 갈등이 지금 이 영상에서 밝혀집니다. 만약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감춰진 중국사의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시죠. 오랫동안 제갈량은 삼국지 시대의 성인으로 불려왔습니다. 지략은 물론 충성과 덕망까지 갖춘 완벽한 군사. 후세 사람들은 그를 지혜와 인의의 상징으로 추앙해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갈량은 촉한의 핵심 장수인 관우에게만큼은 어딘가 조심스럽고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뛰어난 지략가가 영웅적인 무장을 아끼고 신뢰할 법도 한데 제갈량은 오히려 장비와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무뚝뚝하고 성급한 장비를 더 신뢰했다는 사실은 후세의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사를 꿰뚫던 제갈량이 왜 관우와 거리를 두었을까요? 단순한 성격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지혜와 용료의 충돌,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세계 지식인과 무장 사이의 간극에 있습니다. 관우는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무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영웅, 충의의 화신, 그리고 민간 신앙의 상징. 하지만 정사가에 기록된 관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뛰어난 용맹에 비해 전략적 시야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관우는 지식인 계층을 본능적으로 경시했습니다. 그에게 제갈량 같은 사람은 입으로만 싸우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3번 초려를 찾아 제갈량을 맞이했을 때조차 관우는 못마땅해했습니다. 왜 저런 책상 물림에게 기대를 거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관우는 스스로를 촉한의 기둥이라 여겼습니다. 유비와 생사를 함께한 공신 중의 공신. 그런데 새로 등장한 군사 하나가 자신보다 위에 군림하는 듯하니 그 자존심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관우는 제갈량의 전략에 여러 번 반발했습니다. 동호와의 동맹에 협조하지 않았고 황충이 자신보다 높은 직위를 얻자 분노했습니다. 마초가 등용될 때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는 경주를 버리고 서천으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관우는 자신이 최고여야 한다는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제갈량의 냉철한 지략은 끝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략가의 시선에서 보면 제갈량은 관우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해도 군령을 따르지 않고 지식인 계층을 불신한다면 그 인물은 결코 전쟁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적벽대전과 같은 대규모 작전에서도 관우에게 핵심 임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우가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전세를 망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신뢰보다는 조심스러움과 긴장감이 감도는 미묘한 거리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삼형제의 형제인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겉모습만 보면 제갈량과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은 단연 장비였습니다. 거칠고 다혈질에다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성격. 이런 인물이 과연 세심하고 이성적인 제갈량과 손발을 맞출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갈량이 가장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았던 사람은 바로 장비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히 전장공적 때문이 아니라 성격과 삶의 배경에서 비롯된 묘한 공감대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장비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과 서예에도 능했고 유복한 양조 집안 출신으로 제법 학문적 소양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이 점은 남양의 중산층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제갈량과 닮은 부분이 있었죠. 비슷한 사회적 배경은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비는 성격이 급해도 제갈량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따르고 사사로운 욕심 없이 대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관우처럼 자존심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았죠. 심지어 장비가 술에 취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도 제갈량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을 더 보내며
수고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상 신뢰와 여유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장비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명예도 권력도 아닌 의형제의 정과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제갈량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동료였고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구조 속에서 겉으로는 거칠지만 속은 단순하고 진심 어린 장비는 제갈량에게 있어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마음 놓고 대업을 설계할 수 있게 만든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제갈량과 관우 사이의 갈등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계급의 차이가 있었죠. 제갈량은 명문사족 출신으로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지식인의 사명이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관우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손수 수레를 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가문도 재산도 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칼과 팔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온 인물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이름난 장수가 되었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와 지식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늘 사대부 계층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말만 번지르르한 무리라며 실제 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비웃었죠. 그에게 세상을 바꾸는 힘은 책이 아니라 검이라 믿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제갈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제갈량이 뛰어난 지략가라 해도 관우의 눈에는 그저 책상 앞에서 말만 하는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믿지 못하니 따를 수도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제갈량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역시 사대부 출신으로 예법과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그런 제갈량에게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관우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강하게 제재하자니 유비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대로 두자니 군 기강이 무너집니다. 결국 제갈량은 관우에게서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고 갈등을 피하면서도 조용히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출신과 사고의 차이, 그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유비나 장비처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는 쉽게 어울릴 수 있었지만 관우는 끝내 서촉의 체제 안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관우의 진짜 실수는 전장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제갈량과 동급이라 여긴 데 있었습니다. 유비가 정식으로 족한을 세우고 제갈량이 국정을 맡았을 때 관우는 명목상으로는 장군이었지만 실제로는 한 조직의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여전히 유비의 형제로 생각했죠. 즉 명령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적벽대전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하자 관우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제갈량에게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고 따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군령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위계 질서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하지만 관우는 자신을 예외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우선시했고 전략보다는 자의적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제갈량이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뛰어났지만 그 자존심 하나가 모든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용도에서 조조를 놓아준 사건은 관우의 의도적인 항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군령은 산처럼 엄중했지만 관우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적벽대전의 대승 직후 절대 놓아선 안 될 조조를 스스로 풀어준 것이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비 형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유비는 관우를 감싸며 처벌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에게 이 일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원칙을, 개인보다 대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비의 온정은 곧 조직의 균열로 이어졌고 제갈량은 그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관우를 벌하면 형제의 정이 깨지고 그냥 넘어가면 군율이 무너집니다. 결국 제갈량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관우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전략적인 거리두기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을 위한 계산이었죠. 제갈량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관우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실력은 탁월했지만
자존심이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갈량에게 관우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큰 전투마다 관우를 배제했습니다. 적벽 대전에서도 동호와의 연합 계획에서도 그는 조용히 관우를 중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대신 조운, 황충, 장비에게 핵심 임무를 맡겼고 관우는 외곽의 상징적인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갈량의 핵심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주 전선에서 제갈량은 결단을 내립니다. 관우를 완전히 자기 판단에 맡겨버린 것이죠. 겉으로는 전적인 신임처럼 보였지만 실은 방임이었습니다. 관우는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했고 단독으로 동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촉의 지원도 전략적 후방도 없었죠. 결국 그는 고립되었고 5위 연합군의 포위망 속에 갇혔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의 최후 맥성궁이었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오랫동안 손권의 배신이나 전장의 실수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강한 개인과 엄격한 체계가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제갈량은 자비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대의를 위해 감정을 버릴 줄 아는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려면 감정보다 원칙이 우선이며 조화를 깨뜨리는 별에게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관우의 죽음은 비극이자 동시에 제갈량이 촉한의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백성에게는 잔혹한 계략처럼 보였겠지만 한나라를 짊어진 정치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관우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유비와 함께 생사를 넘긴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나는 아직도 영웅이다 라는 생각은 점점 오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관우는 중앙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동호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라 믿었지만 실상은 아무 정보도 지원도 협력도 없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예측한 대로 비극으로 끝났죠. 더 안타까운 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도 진심으로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자만심과 독선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말이라는 것을요. 제갈량조차 침묵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 결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관우의 죽음은 단순한 전장의 패배가 아니라 개인과 체제의 충돌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명예와 자존심으로 사는 무인과 대의를 위해 감정을 버린 전략가,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은 끝내 한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관우는 약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제갈량이 만든 질서 속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관우가 맥성에서 패전하고 참수당했을 때 백성들은 그를 세상에 버림받은 충의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촉한 내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어쩌면 해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존심을 세우던 한 장수를 달래야 하는 피로감에서의 해방, 그리고 원칙과 인정 사이에서 늘 괴로워하던 제갈량에게는 무거운 짐을 덜어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갈량이 완전히 무죄였던 건 아닙니다. 그는 관우가 군령을 어겼을 때 단호히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체계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부의 균열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한 채 온정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비극이었죠. 관우의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을 쓴다는 것은 단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와 때를 보는 일이라는 것.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라도 공동체보다 자아를 우선한다면 언젠가 짐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갈량은 결국 관우를 검이 아닌 침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체제 속에서 천천히 관우의 자리를 지워나갔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는 명예 속에서 무너졌고 다른 하나는 살아남았지만 평생 죄책감의 짐을 짊어져야 했죠. 맥성의 비극을 다시 들여다보면 관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롭게 싸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은 없었고 함께할 동지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구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체제에서 조용히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모든 군사적 흐름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유독 관우에게만 믿을 만한 참모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큰 전투에는 언제나 조은이나 장비가 있었지만 관우는 경계선에서 홀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방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조용하지만
완벽한 제거였을까요? 말년으로 갈수록 관우의 성격은 점점 더 고집스럽고 고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 하나만으로도 형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의 명성과 위세가 적들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적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존심을 이용해 함정을 파놓았죠. 손권이 조조와 손을 잡았을 때 관우는 이미 고립무원의 처지였습니다. 그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촉한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고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조정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체계를 정비하고 형주의 통치권을 새로운 인물에게 넘겼습니다. 마치 그 죽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갈량 같은 인물이 그 중요한 요충지를 아무 지원 없이 맡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관우를 홀로 남겨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무성이라 불리던 관우는 패자가 되어 퇴장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판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서 밀려난 것입니다. 관우와 제갈량의 관계는 단순한 불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성격과 신분이 부딪힌 끝없는 긴장의 역사였습니다. 관우는 뛰어난 장수였고 제갈량은 완벽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없었습니다. 관우는 제갈량을 마음속 깊이 존중하지 않았고 제갈량 역시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극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사실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단 한 걸음만 양보했더라도 혹은 유비가 중심을 잡고 둘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비는 너무 감정적이었고 제갈량은 너무 원칙적이었으며 관우는 너무 자존심이 셌습니다. 그리하여 세 방향으로 달린 세 사람의 길은 결국 하나의 비극적인 결말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른 이는 가장 자부심이 강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갈량이 관우를 조용히 배제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시각이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될지도 모릅니다.